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이경훈입니다. 여러분들 의학 채널 비욘드에 출연해서 영광이고요.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가천대 길병원에 있고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고 인천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런 강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요 다른 뉴스 방송에서 보고 조금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요. 어떤 거냐? 5분 투자로 놓치는 5천만 원 찾아보자. 근데 요게 이제 직방TV의 그 제네시스 박님이 나오신 채널에서 그 힌트를 얻었는데 5분 투자로 100억 아껴보자. 뭐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근경색증 이런 거에서 환자분들이 워낙 많은 것들을 좀 궁금해하고 아는 것도 있지만 좀 모르는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좀 힘들고 다들 지치실 텐데,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심장내과가 이제 한동안 환자들이 이제 다니시는 분은 계속 다니셔야 되게 다니시는데, 백신 막 접종하고 그러면서 심장내과 환자 되게 많이 늘었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제 그 백신 맞고 통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신 분들이 많아서 환자들이 많이 와서 검사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고 환자를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을 얘기해 줄까 막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들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양념게장 쿠폰님, 배가님, 뭐 에스파파야님, 압록강 700리 순정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많은 이제 여러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또는 많은 병원의 선생님들이 또 강의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심근경색증 어떻게 치료한다, 약물로 어떻게 치료한다, 뭐 콜레스테롤 양 어떻게 뭐가 많은 질문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런 거에서 좀 한 바퀴 좀 벗어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실제 보험, 건강보험 말고 본인이 어떤 실손보험이나 여러 보험들을 하면서 느꼈던 분들도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좀 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최신의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잘 업데이트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협심증과 심근경색 차이점이 뭔가 물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심증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고 심근경색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심장내과 부분에서 이제 중재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심근경색증, 협심증에 스텐트 시술하는 그런 분야인데 예전까지는 잘 모르셨었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님. 지난주에 심장 조영수하면서 스텐트 2개 시술하셨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거 시술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진 게 심근경색증이 협심증에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그전까지 잘 모르시다가 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면서 이제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그 전에 아마 스텐트 시술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심근경색 생기기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생겼던 와가지고 이제 심장마비가 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알려져서 저희들이 많이 알려지게 돼서 환자들이 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 어떤 병인지.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지난주에 모친께서 심장 조영술 하면서 스텐트 2개 시술하신 분이 특별한 관리 방법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게 심장 스텐트가 오늘의 제 주제와 맞닿는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텐트 시술하면 약을 잘 드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싱겁게 드시고 기름진 거 피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안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백아님께서 심근경색이 협심증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허혈성 심질환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협심증이 있고 심근경색증이 있고 조금 더 이제 범위가 좀 작은 부위인데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병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심근경색증 환자가 응급실 왔을 때 혈압이 쇼크 상태면 거의 사망률이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돌아가시게 되면 걸어 들어왔다가 돌아가셨다고 병원에 걸어 들어왔다가 돌아가셨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요 환자분들이 협심증도 많이 들어보셨고 심근경색증 많이 들어봤고 각각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각각 이게 비슷한 것 같고 뭐
약 먹는 것도 비슷하고 기전도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게 어떤 건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막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험 이제 진단금 받는 거랑 그런 거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모치는 협심증이라고 하시네요. 협심증은 심장 손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시면 정상인처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약 같은 거 빠지지 않게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투자로 놓치는 5천만 원 찾아보자. 이렇게 협심증과 심근경색 차이점인데, 의학적인 거 말고 보험회사에서 보는 관점은 어떤가, 그의 의학적인 관점과 어떻게 차이 있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증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환자분이 보시게 되면 왼쪽은 4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오른쪽에는 6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원래 심장 혈관 정수 검사에서 여기 보이는 것 혈관이 가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저희가 잘 뚫어줘서 스텐트 시술을 했던 환자분이고, 이분도 여기 완전히 막혔어요. 막혀서 저희가 스텐트 시술을 했던 분입니다. 똑같이 막혀서 똑같이 시술을 했는데 한 분은 5천만 원을 받았고 한 분은 5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똑같이 막힌 건 마찬가지인데 같은 거 아닌가? 근데 한 분은 심근경색증이었고 한 분은 협심증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똑같이 막혔고 똑같은 스텐트 시술 받았는데 한 분은 돈을 받고 한 분은 돈을 못 받았는가? 근본적인 이제 기전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협심증이라고 써주면 왜 안 되느냐, 나중에 보험회사 제출했다가 안 돼서 나중에 또 올 연락이 오십니다. 그럼 와서 이거 바꿔주세요, 심근경 바꿔주세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진단 써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자문 의사가 있고 또 의뢰를 또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5천만 원을 왜 어떤 차이가 있어서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 뭔가 좀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그런 슬라이드인데, 심장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심장이 이제 몸에 피를 짜서 보내주기 때문에 심장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도 이제 기관이니까 심장도 짜서 보내줄 때 산소도 필요하고 피도 필요한데, 그 심장을 먹이서 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이죠. 그래서 심장에 있어서 역시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필요한 요구량이랑 공급량이 불균형이 돼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합니다. 한데 여기서 산소 요구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일정하게 가는데 요구량이 늘어나는 경우, 비만이 있다든가, 다음에 고혈압이 있다든가,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늘어날 수가 있고, 다음에 산소 공급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또는 빈혈이 있거나 흡연이 있거나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산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이거가 불균형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배가님이 45세 저렇게 스테이트 막힐 수 있나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 밑에 전공의가 인턴 선생님이 30세 환자, 40세 환자인데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젊은 나이에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요새는 20대 후반, 30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담배나 또 여러 가지 또 기름진 식성들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많이 놀라고, 그래서 40세, 30대 후반도 있습니다. 돌연사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소 요구량하고 공급량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중에서 저희가 심장내과에서 보는 협심증이라는 건 뭐냐, 심장 혈관이 동맥경이나 정화증이나 혈전이나 혈관이 추축해서 협착이 좁아져서 심근의 허혈, 즉 심근의 피가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폐가 나빠서 산소가 못 온다, 그런 거는 다 빼고 순수하게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가는 것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심근경색증은 뭐냐? 심장을 먹이는 혈관, 그게 관상동맥인데, 그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수축, 우리 스파즘이라고 그런 건데, 이 수축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가니까 뒤쪽에 있는 심장 근육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래서 이 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협심증은 좁아져만 있으니까 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은 평상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 손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후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위험하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고 협심증은 돈을 많이 안 주는 거가 그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장 혈관이 이렇게 동맥경색증에 좁아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안정인 협심증, 그 다음에 좁아져 있다가 피떡이 생겨서 막힐락 말락하는 단계를 우리가 불안전 협심증, 막힐락 말락하는 단계고 심장 손상은 없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중에 ST 분절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심근경색증은 우리가 거의 막히기 직전 단계, 완전히 막히면 우리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좁아져만 있으면 협심증, 허혈성 심질환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건데 그 중에서 안정의 협심증은 좁아져만 있는 거, 막힐락 말락하면 불안정의 협심증, ST 비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안정의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다 합해서 우리가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맥경화증이 이렇게 심장을 먹으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고혈압이 있으면 이렇게 좁아져서 이렇게 고지혈증이 기름 찌꺼기를 찧어서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자꾸 좁아져서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있다가 이게 붉게 보이는 게 피가 지금 흘러가는 거거든요. 피가 흘러가는데 여기가 탁 터져서 막히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잘 지나가고 있는데 좁아져만 있을 때는 심장 손상은 없는데 여기가 죽상 경맥 동화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가 탁 터져서 피떡이 막 생겨가지고 막히게 되면 이제 피가 안 가니까 그때 심근경색증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져서 막혀서 피가 안 가게 되면 심장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된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의 단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느냐, 초기 동맥경화증 단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협심증, 관상동맥에 협착만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거고요. 심장 손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건강검진 하다 보면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협심증이 생기느냐?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하검사나 심장 CT나 혈관 중에서 검사를 해야지 좁아지는 걸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근경색증은 심장 손상이 있고 좁아진 게 있고 심전도나 혈액검사 이상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질문 중에 코로나19 확진되면 심근경색 증상이 올 수도 있나요? 가슴 통증이 있는데 심근경색증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막혀야 되는 건데 막히는 경우보다는 심장에 염증이 있어서 똑같이 심장 손상 수치가 올라가긴 하지만 심근경색증이 아니고 요새 많이 나오는 심근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증상은 가슴 통증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고 심장이 비대해지는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비대해지는 경우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혈압이 높다거나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근 허혈의 단계에 허혈성 심질환이 있고 이 안에 심근경색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 안에 여기에 안정형 협심증이 있고 여기에 심근경색증이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해리스네 저희 내과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어떻게 되면 동맥경화로 인해서 좁아진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인해서 막혀서 관상동맥에 가는 혈관 감소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심근경색증은 병리학적인 정의입니다. 즉 우리가 환자를 봐야지 알 수가 있는, 우리가 해부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 정확한 진단명인 거죠. 정확하게 하려면. 근데 우리가 아파서 오신 분은 우리가 그러면 해부할 수 있는가? 해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부를 한다고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건데 해부하면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의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크라이테리어라고 해서 진단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어떤 환자들 막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소견을 보이면 막히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심근경색 진단 기준 중에 이제 1979년도에 어떻게 말했던 이제 WHO에서 진단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병력상 심한 가슴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심전도상 비정상이고 지속적인 큐파나 QS파 이런 심전도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혈청에 심근 효소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요 세 개 중에
두 개 중으로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심근경색증 진단하자. 그래서 좀 전에 김은철님이 주셨는데 협심증과 심근경색 X사성을 알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걸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때 혈성 효소치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검진하면 AS, ALT 그게 뭐냐? 간 수치거든요. 근데 심근경색증에 올라가지만 아닐 때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되게 비특이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슴이 아프고 심전도 이상이 있었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검사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2000년도에는 유럽에서 심근효소치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나 또는 하나 반드시 올라가고 병력들 통증이 있거나 심전도 소리에 동반하면 우리 심근경색증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될 것 같고, 지니님께서 저희 아버지는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연속 2번 하시다가 보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텐트 시술한 게 막히거나 심근경색증이 나타나고 나면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셨겠지만 이 손상이 받은 이 심장 근육이 갑자기 터지거나 부정맥이 생기면 갑자기 급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심장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양력이장 쿠폰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민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끔 숨을 못 쉬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심전도 러닝머에서 뛰는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럼 정상이다. 그런데 러닝머에 뛰는 검사도 정확도가 한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다시 이제 심근경색 진단 기준을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2012년도에 첫 번째 일단 심근효소치, CKM이나 트로포닌이나 이런 게 증가를 해야 된다. 허혈성 심질환이거나 심전도 이상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심장 초음파라든가 MRI상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심근소실이 보이면 심근경색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거의 잘 안 하시는데 부검 같은 걸 해서 병리학적으로 판단되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정이 되면 우리가 심근경색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면 이제 행복님께서 30대 후반인데 백신 맞고 빈맥이 와서 심장 CT를 찍었더니 좌심실 구혈이 73%고 칼슘 수치는 없다고 했는데 EF 좌심실 구혈로는 한 50에서 60% 이상이면 정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태는 나쁘지 않다는 것만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관님께서 4년 전 아버지 67세 싱글 스텐트 시술하셨었는데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이 심장병과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는 유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주 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증상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 최근에는 요 CKMB나 트로포닌이 심장 손상일 때 나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심장 손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심근효소치가 양성이 어떤 기준이냐 살펴보게 되면 CKMB 저희 병원 기준 0에서 5.0까지가 정상인데 만약에 심근효소치가 8.4가 나왔다. 이건 양성인가? 아니면 12.8 요건 양성인가? 좀 애매하죠. 다음에 만약에 이게 트로포닌이 2,000, 3,000 가면 괜찮겠지만 트로포닌 아이가 저희 병원 0에서 46.47까지 정상이었는데 만약에 78.63이다. 이게 정상인가? 올라간 건가? 정상치 올라갔으니까. 또 93.54. 이게 정상인가? 올라간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진단 기준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A가 CKMB가 올라가는 것들이고, 이제 B가 이제 트로포닌 I가 올라가는데, 처음에 CKMB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트로포닌 I가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요 기간이 요게 어퍼노멀 리밋. 아까 해서 0에서 5.0이라고 하면 CKMB라고 하면 적어도 어퍼노멀 리밋의 2배 이상은 올라가야 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까 7.8, 5까지가 정상이면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7.8이면 양성은 범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근경색에 부르진 않고 손상이 있는 것 같진 않다고 얘기하고 어퍼노멀 리밋의 2배 이상을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CKMB가 먼저 올라갔다 떨어지고 트로포닌 I가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CKMB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먼저 떨어지고 그러면 CKMB는 정상이고 트로포닌 I가 아직 양성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진단 기준.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어퍼노멀 리밋의 2배 이상은 올라가야지 우리가 양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심근경색증 얘기가 요새 나오는가 살펴보게 되면 요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각종 보험을 등에 실손보험, 생명보험, 뭐 CI 보험 같은 거 많이 들게 되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뭘 주느냐? 진단금을 주는데 이게 커요. 뭐 급성 심근증, 허혈성 심질환, 뇌출혈, 뇌경색, 암 등을 주게 되는데 암은 뭐 정확한 거니까 심근증 때 예전에는 5천만 원, 요새 3천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 잘 보셔야 되고 예전에 허혈성 심질환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협심증으로 우리가 스텐트 넣게 되면 허혈성 심질환인데 심근증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못 받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 한 보험들은 아예 허혈성 심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드시는 게 좋고 뇌출혈은 뭐 정확한 거니까 뇌경색은 예전에 진단금을 주다가 요새 안 주는 데가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 요새 우리 MRI 자주 찍잖아요. 뇌 MRI. 그러면 조그만 부분에 뇌경색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험을 다 주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포기한 거죠. 그래서 뇌경색은 이제 빠진 경우가 많고 암 같은 경우도 진단금을 위해서 주는데 예전엔 요새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전공할 때 말이에요. 조직 검사를 해야지 확실하게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간암 같은 거다 그러면 이제 CT상에서 뭐 종양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나 알파피토 단백이 높아지면 500 이상 올라가면 뭐 우리 간암이라고 진단하자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조직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암 진단은 보험 진단을 받아서 조직 검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심근증 논란이 많이 되는 거죠. 핑크 프린세스님이 85세 아버님이 협심증 약은 드시고 있지만 증상은 없었고 자전거를 2시간 이상 타셔도 괜찮았는데 한 달 반 전에 전신환 수술하시는데 집에서 걸을 때 괜찮으신데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이 차다고 하십니다. 요거는 그 이제 좁아진 부위가 있었을 거예요. 협심증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다고 요 좁아진 게 전혀 협심증 약을 먹는다고 좁아진 게 넓어지거나 하지 않고 더 좁아지거나 많지 않게 해주는데 10명 정도 약물 취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좁아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진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고 아마 수술 부작용보다는 심장표 협심증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걸 보려면 심장 초음파도 해야 되고 또 그거 말고도 심장 혈관이 좁아졌나 안 좁아졌나 운동부하 검사나 CT나 혈관 요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뜀뛰기 검사 못 하실 것 같으니까 CT나 아마 혈관 요소 검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쪽에서 아마 심장내과 선생님이 연결해 주실 테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은철 님이 심장으로 올라간 혈관 3개 중에 가운데 1개가 3분의 1가 막혔다고 했는데 두근거리는 거랑은 관련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약 꾸준히 먹고 있는데 이게 좁아진 걸 막히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면 좀 지켜보셔도 괜찮고 약을 먹는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약을 먹어도 더 좁아진 분이 있으면 증상이 생겨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시술을 해야 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두근거리는 증상과 스테트 시술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길 때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운동부하 검사랑 비슷한 정도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스텐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홍성대님이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시술 받았지만 우여곡절 그대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슴 통증 없고 등 쪽 견갑골 부위 통증만 있겠고 심전 엑스레이 이상 없었거든요. 우리가 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10%는 비특이전 부위 통증이에요. 어떤 분은 턱이 아픈 분도 있고 팔이 저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치 끝이 아파서 내시경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견갑골 부위 통증만 느끼시던 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증이 있었고 검사했는데 막혀서 스테트 시술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생겼을 것이고 만약 스테트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거는 심근경색 관련된 증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심근경색 환자가 그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깨 아프다고 해서 또는 등 아프다고 해서 정형외과 들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명치끝이 아프다고 내시경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진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심근경색이 돈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보험회사가 돈을 금방 주냐? 아니죠. 금방 주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진단을 받는데 어떤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기준을 보통 세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보험회사의 기록인데, 즉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상 전형적인 흉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근경색 보험금을 진단하려면 진단서 말고도 나중에 띄워라고 해요. 초진 기록지라든가 진료 기록지를 사본을 띄워가야 되고 심전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심전도 결과지를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심근 효소치 피 검사 결과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논란이 생기는 게 뭐냐면 CKMB만 인정을 하고 트로포닌은 증상 인정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보험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어떤 데는 CKMB랑 투포인트 다 인정하는 데가 하나만 올라서 인정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하나만 인정하는 데가 있는데 CKMB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CKMB가 먼저 올라갔다 떨어지고 투포인트이 올라갔다 나중에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올라갔다 이게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어떤 분 CKMB는 올라갔다 떨어져서 정상이 돼버리고 트로포인은 아예만 양성인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진단 규제에 속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했어요. 이건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험회사 안 바꾸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똑같은 부분이지만 이분은 막힌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됐느냐. CKMB 수치가 우리가 정상이 요건 그 전에 아까 0.46은 최근 단위고 요건 그 전 저희가 검사 결과 단위인데 300 이상이고 500 이상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건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분은 정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포노멀 5회보다 2배 이상이 10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10 이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은 불안정한 협심증이에요. 심근경색증이 아니고. 그럼 이분은 언제 막혔느냐? 아마 천천히 좁아지다가 막힌 지 꽤 됐을 거예요. 본인이 잘 모르셨던 거야, 증상이. 그래서 우리가 가슴 통증이 없는 심근경색이 꽤 되는데 그게 어떤 분들이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막혀도 통증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두 분 똑같이 막혔지만 한 분은 막힌 지 얼마 안 돼서 갑작스럽게 막힐 때 심근경색이 진단받아서 돈을 받으셨던 분이고 이분은 CKMB가 올라가지 않았고 막힌 지 꽤 오래고 천천히 오랫동안 막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단을 못 받으셨던 진단을 못 받으셨던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증례 세 번째를 보여드리는데 이분은 여기 좁아진 데가 있고 여기 좁아진 데가 있고 여기도 완전히 막힌 지가 꽤 오래됐던 거 여기 좁아졌고 여기도 막힌데 여기는 손을 못 댔고 나중에 저희가 여기 스텐트 하나 둘 여기 스텐트 3개를 넣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 하나 두 개 세 개 넣어서 이제 좋게 만들었는데 그럼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심근 효소치를 보면 어떤 건가요? 처음에 CKMB는 정상이었어요. 5 미만이었고 45.43인 정상이 7,600까지 올라갔어요. 심장이 많이 손상을 받은 거죠. 아까 막 좁아진 것도 있고 막힌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심전도상에는 ST 분절 아까 또 보험회사 놔두는 기준이 ST 분절 상승은 되고 티파의 여기 뒤바뀜 티파 여기라든가 또는 좌각 차단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인정해 주는데 이분은 ST 분절 하나 여기 QRS 컴퍼런스랑 T웨이브 사이가 ST 분절인데 이게 좀 여기보다 떨어져 있는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ST 분절 하강이 있었는데 CKMB도 정상이었고 ST 분절도 하강됐었고 그래서 여기에 생각하면 CKMB 정상이니까 안 통해요. 그 다음에 ST 분절의 상승도고 하강이었기 때문에 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분도 많이 속여서 써들고 했는데 인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큰 보험회사는 자문의사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 자문의사분이 따로 판정하시는 게 있어서 이런 기준을 제가 아무리 진단 써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써드린 심근경색이 생긴다는 거는 일단은 의심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 관문은 그쪽에 그 보험회사의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 전담을 없으신 분은 자문병원이 있어서 그쪽 병원의 의사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 자문의사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맹점이 있긴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번째 환자분이신데요. 이분도 좀 안타까운 분이신데 증례 네 번째인데 68세 남자분이시고 길 가는 도중에 90분 정도 쥐었다는 통증이 생겨서 2차 병원 응급실 내원해서 심장과 특별한 소견이 없는데 통증이 있으니까 큰 병원 가봐라 해서 진료를 권유받고 이송 도중에 심장마비로 응급실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쪽 병원에 심장소환 특이소견이 없었다고 하고 저희 병원에 심폐소생인데 결국 지속인데 회복되지 못해서 결국 사망하신 단계가 됐고요. 저희 병원 이니셜에 처음에 나갔던 심근 효소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사망 원인은 뭘까? 가슴 통증이 있었으니까 심근경색증일 수도 있는데 부정맥 때문에 갑자기 급사가 왔을 수도 있고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것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진단 기준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이미 심막 마비가 왔으니까
소견이 보이는 게 없었고 그쪽 부분에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심근 혈소치는 정상이고, 그럼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이걸 진단받기 위해서는 아주 명확한 방법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부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검에서 우리가 만약에 부정맥 때문에 심장 마비가 온 거라고 하면 심장이 전체적으로 다 죽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심근경색증이 죽었다고 하면 좁아져서 막혔던 것에서 심근이 일부가 소실됐던 부분이 죽은 부위가 있을 거고, 만약에 터져서 돌아가신 걸 하면 그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부검을 하면 확실하게 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고, 이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부검을 해야 되느냐, 그건 참 논란이 많이 있을 수는 있고, 또 저희 나라 정서상 이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뭐 부검하는 게 좀 안 좋게 하는, 훼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그 질문을 좀 보면, 이우일님께서 탈모약이 심근경색 협심증 부작용을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심근경색증의 협심증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드물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아님께서 요즘 좀 뛰면 가슴 찢어질 듯한 느낌은 확실히 아닌데 예전보다 너무 금방 숨이 차는 건 그냥 노화 현상인가요? 그냥 안 움직이긴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놓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나이가 드시면 조금 숨이 차니까 이건 나이 때문이겠거니 내가 체력이 저하됐기 때문이거니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검사에서 정상이면 노화 현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아까 협심증이 좁아진 게 진행되다가 터져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 숨이 차다가 갑자기 오신다거든요. 저희 심근경색 환자들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고 요번 처음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저희가 물어보면 한 달 전, 뭐 일주일 전부터 조금 통증이나 숨차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는데, 이게 좀 뭐 괜찮겠지, 뭐 그렇겠지. 놓치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찢어진 느낌 아니긴 하지만 금방 숨이 찬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있는 건데, 그 변화가 심장 때문이냐 아니냐는 검사를 해보고, 검사가 아니면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돈을 많이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같이 트로포닌 I까지 딱 같이 해줘버리면 워낙 지급해야 될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에 비해 많아지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고, 비특이적인 증상들은 뭐 안 주는데 일반적인 저희 심장내과 의사들이 다 통증 있다가 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써드릴 수 없는 부분, 심근 효소치, 심전도 변화, 이건 저희가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나래님께서 심장 초음파가, 박나래님이 연예인 박나래 분은 아니시겠죠? 심장 초음파가 1년에 한 번 보험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급여받은 날로부터 만 1년 정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딱 1년 정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 나라의 건강보험 기준이 1년을 현재로 대책 러프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얘네가 좀 보험 제정이 어렵다 그러면 막 갑자기 1년 딱 잘라서 1년에 안 된 건 다 삭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딱 나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말고도 그 약을 이제 심장내과 약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면 원래 딱 그 되는 날짜에 맞춰서 오는데 조금 한 보름 일찍 왔다. 그러면 저희 이제 처방할 때 팝업 창이 뜨거든요. 뭐 보름 정도 중복 처방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다 사유를 써야 돼요. 저희가 대충 써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괜찮긴 하겠지만 나중에 삭감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번이니까 대략 러프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까다롭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나니 연예인 아닙니다. 써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이 심근경색증이라는 내용이 이제 뭐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약물 치료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잘 치료하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부분은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셔야 그런 내용들은 많이 다른 또 많은 병원들 홈페이지나 많은 또 유명하신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런 분 다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진 다 그런 것들은 뺐고요.
순수하게 아주 보험 진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요게 보험에 이제 일단 처방을 제가 보니까 손해사정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홈페이지에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다 손해사정인 분들이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 강의 준비하고 찾아봤는데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시니까 보험금 진단 기준 내서 저희가 심경증 써드렸는데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제 그쪽에 다 얘기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걸 좀 사정 아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이제 이니셜에 딱 검사하고 다 하고 나서 CKMB랑 트로포닌가 다 높이 올라갔으면 뭐 그리고 막힌 데가 있고 스테트 시술하면 대부분 다 심경증 진단이 인정이 되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세 번째 증례처럼 트로포닌 I만 올라가 있고 CKMB만 정상인 경우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트로포닌 I가 너무 또 스페시픽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민감도가 좋아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아닌데도 나타나는 경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보험 기준상에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심근경색 의심되고 임상적으로 심근경색을 판단하고 치료하는데 보험 기준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험 회사에 꼭 여쭤보시고 물어보셔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시고 오늘 뭐 그분한테 직접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진단을 써드리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손해사정이 보면 찾아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윤희님께서 남편이 다음 주에 핫스캔을 받으러 갑니다. 핫어택 스코어를 준다고 하네요. 이 검사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핫스캔이라는 게 동위원소 같은 걸 이용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좁아진 부위가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통증이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심해져서 점점 좁아져서 정말 가만히 있을 때도 피가 잘 안 간다. 그러면 그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진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때 증상이 나타나느냐? 막 뛰거나 우리 심장이 빨리 뛰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피가 많이 필요한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혈관이 확장해서 피를 많이 받아 보내주는데 좁아진 분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심증, 화혈성 심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혈관을 보는 검사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 유발 검사예요. 그래서 뛰면서 심전도를 보거나 그 다음에 뛰면서 초음파를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막 누워서 타면서 심장 초음파를 보면 심장이 잘 뛰다가 어느 한쪽이 안 움직이는 게 보여요. 피가 잘 안 가니까 그런 걸 본다거나 스캔은 동위원사를 이용해서 이 심장에 분포되는 범위에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좁아진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의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질문이신데요. 심장 초음파를 받았는데 소견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리포트 4 AV 프로레스드 스탠다드 앤 CCA 클래스 2에서 3 정도 체스트 페인이라고 붙었는데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요? 보통 AV라고 하면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쓰는 심장내과 쓰는 거는 에어틱 밸브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어틱 밸브가 있는데 밸브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에어틱 밸브가 심장에 큰 4개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4개가 있고 그 방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갈 때 심장에 피를 짜서 보내주면 이 심장이 앞으로 가야지 뒤로 세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게 심장 판막이에요. 판막인데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피가 있을 때 나가고 거기서 막아주는 게 에어틱 밸브, 대동맥 판막입니다. 그 대동맥 판막이 뒤로 새는 거예요. 새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정말 경과를 보고 약물 치료하고 4단계 정도 되면 판막을 바꿔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3단계는 상태를 봐가면서 약물 치료하거나 또는 그 판막 수술하거나 약물 치료하거나 그 상태를 보는데 그래서 에어틱 밸브가 뒤로 새는 게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것 같고요. CCA가 아니라 CCS가 아닐까 싶긴 한데, 카나디안, 카디오바스큘러 소사이어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체스트 페인이 CCS 클래스 2, 3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CCS 클래스 1, 2, 3, 4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정도를 알려주는 건데 2, 3 정도 되면 그 정도면 제가 이제 CCA가 인지 CCS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체스페인이 동반된 거 와서 CCS 같아요. 그러면 보통 내가 일정 부분 걷을 때 가슴 통증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가슴 통증이 저 판막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심장 혈관 때문에 검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막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 판막이 어떤 건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거 CCS 체스페인은 코로나리 그러니까 관상동맥 혈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검사를 아마 다시 한번 하실 것 같고 아마 보니까 이제 다른 병원이나 다른 과로 아마 옮기시는 것 같은데 그쪽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치료 방법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심장 초음파랑 그다음에 관상동맥 혈관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너무 틀려져요. 판막도 심하고 혈관 정술 혈관도 되게 심하게 좁아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판막도 바꿔주면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까지 같이 해야 되고 판막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고 심장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면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세 개가 다 안 좋으면 그때 수술해야 되고 둘 다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 약물 치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사 결과가 일단 틀어지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지금 괜찮아도 가족력이 있어 아까 가족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치료에도 갑자기 협심증 위험도가 높아지나요? 아마 이제 폐경기 이후에 우리가 그 여성분들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수치가 좀 낮게 유지가 되나 올라가시는 분이 많아서 협심증 위험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호르몬 치료가 오랫동안 하면 심장 그 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작할 때 꼭 심장내과 진료를 보고 괜찮은지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약이 다 그 호르몬 치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호르몬 치료 받은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가끔씩 심장이 철렁 내려앉음과 동시에 머리가 어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심장이 철렁 앉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정맥 중에서 그 심장 원래 심장이라는 게 이제 좌심방이 있고 좌심실이 있고, 그래서 좌심방이 쫙 짜주고 좌심실이 짜주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짜줘야 얘가 짜준 피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갔다가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짜준 피를 받아서 다시 짜주고 되면 대동맥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심실 기회 수축이라고 해서 심장 좌심실이 그냥 지가 알아서 먼저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받은 피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얘가 짜다 보면 피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있다든가 쿵 떨어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크게 나쁜 거는 아닌데, 저 철렁 내려앉음이 이런 심실 기회 수축이 아니라 정말 나쁜 부정맥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때 동반 증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머리가 어지러지는 원인은 만약에 철렁 내려앉는 거 동시에 어지러지면 원인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면 볼 것 같고, 가능성은 심실 기회 수축이고 머리 어지러운 게 다른 원인, 뇌 쪽에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될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인선님, 혈관은 네, 깨끗하고 막힌 데도 없는데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저혈압에 약도 못 먹고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을 흘린답니다. 일단은 요게 그 협심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혈관 검사 받아보셨던 것 같아요. 좁아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가능성은 두 개예요. 심장 쪽에 문제든가 아닌가인데, 심장 쪽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잠깐 수축이라고 말씀드려요. 혈관이 깨끗한데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수축이 생겨서 아프신 분들 있어요. 우리가 경련성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혈관 연축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그쪽 선생님을 상담해 보시면 요게 그 식은땀을 흘리고 그럴 때 한번 혀 밑에 뿌리는 알약이 이제 스프레이나 알약 같은 거 쓸 때 증상이 좋아지지 나오는지 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냉우님, 저 한 번씩 이렇게 덜컥 내는 아낌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같고 심실 기회수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 검사를 받아봐야 돼.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심실 기회 수축일 경우에는 두 번에 한 번씩 나타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심실 기회 수축이 아니냐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그래서 가까운데 심장내과를 찾아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 가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가슴 쪽에 통증같이 신경 쓰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게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데 심장이 괜찮다.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검사에 문제가 있다? 그럼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만 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또 유튜브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또 많은 유명한 선생님의 증상을 보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이 심장내과 의사인데 막 방송에서 보시고 막 뭐 갖다가 막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 진단을 하려고 하세요. 내가 위험한 거 아닌가, 내가 CPAP 심증인가 진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검사를 받아봐야 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어쩌다가님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자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호흡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두근거릴 때 심전도를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심전도를 찍었는데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럼 그게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알아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심전도는 안 뛰어요. 남들보다 두근거리는 느낌은 낮다서 느끼는 있지만 심장이 빨리 안 뛴다는 거죠. 그분들은 뭐냐? 탭에 많이 나오는 공황장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장내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24시간 심전도 같은 걸 해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안 뛴다. 그럼 심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 문제 빨리 뛴다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해요. 자, 새싹보리님 40대 후반 여성인데 폐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쿵 떨어지면서 답답한데 심장이 안 좋은 건지 폐가 안 좋은 건지 쿵 떨어지면 아까 심장 쪽에 심실 귀에 수축일 가능성이 많은데 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한번 봐서 심장 검사 먼저 받아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께서 얼마 전 38세 건강한 여성이 추운 날 밖에서 구경하고 돌아와서 남편이 받아놓은 물에 목욕 중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심장에 병이 있었을까요? 이 건강하다는 말이 되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게 내가 증상이 없고 검사를 안 받아서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지 실질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게 잔병 치료하신 분이 오래 산다고 말씀드려요. 왜? 잔병 치료하신 분이 병원에 자꾸 여기저기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증 오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또는 뭐 심증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해서 병원 한 번도 안 갔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분은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심장의 협심증이나 이런 게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추운 날 아침에 혈관이 수축하기 좋은 단계에서 이럴 때 이렇게 막 뛰거나 그러면 운동 부하가 강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심근경색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날 검사 받아보셔야 되고 빨리 뛰다 사망한 거는 아마 빨리 뛴 게 심장 상태가 안 좋아져서 됐는지 아니면 심근경색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있었고 아마 이분 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커 보이죠. 예. 제 배가님께서 엔세이드 계통 진동제의 세레브스만 심하게 높아지나 전체적으로 다 공통 분야예요. 세레브레스 이게 심하게 높아진다고 예전에 나왔다가 또 아니냐는 논란이 많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온 진통제들 경우에서는 장기간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 근데 즉각 증상 요법으로 한두 달 썼다가 또 안 쓰다 그런 것들은 괜찮으니까 전반적인 상태는 나쁘지 않고 그런 것들 진통제 쓰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다 충분히 설명해 주시니까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어린 왕자 사파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여주면 이게 모자, 이 그림 무섭지 않냐고 얘기하면 모자가 왜 무섭냐 얘기하는데 이게 보아뱀, 코끼리 삼킨 보아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근경색이 어렵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턱이 아프다든가 등이 아프다든가 팔이 저린다든가 명치끝이 아프다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 가지고 심근경색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심근경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무서운 병이에요. 저희가 가슴 통증 오신 분들을 응급실에 살펴보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은 심장병이 아니에요. 1명 정도는 심장병이거든요. 근데 내가 10명 중에 9명에 속할지 1명이 모르니까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진단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 가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네에 가끔 내과 선생님한테 빨리 가서 내가 증상 호소하시면 그 선생님 판단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 환자분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큰 병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상하면 내가 판단하고 유튜브 찾아보고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 내과 의사 선생님 만나서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문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치료 어렵지만 보험 문제가 더 어렵고 보험금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갑작스레 돌아가신 분들은 인지 아닌지 알려면 나중에 이제 손해사정 하시는 분들 뭐 그럴 거예요. 이게 부검을 하면 아직 명백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